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언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파이널 라운드 A, 파이널 라운드 B 5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널 라운드 B 11월 4일 토요일 날 열렸죠. 자, 먼저 무슨 경기부터 할까? 포항하고 서울 경기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하고 서울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이미 잔리를 확정되었고 아무래도 순위 경쟁을 하는데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경기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파이널 라운드 B 같은 경우는 최종전이 아무래도 파이널 라운드 4라운드에서 이미 순위가 다 결정이 나가지고 여기 있는 팀들이 전체적으로 좀 최종전이 좀 김이 빠지는 경기들이었죠. 하지만 김이 빠진다 하더라도 선수들은 대충 뛰지 않았고 끝까지 최종전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먼저 포항하고 서울의 경기 슈팅차는 3대12, 유효 슈팅은 3대6, 코너킥은 2대5, 파울차는 20대7, 옵사이드는 포항이 무려 7개, 서울이 2개였습니다. 전반전에 일단 김진현 선수가 골대를 때리기도 했었고 김진현 선수가 또 아쉬운 슈팅도 나왔고요. 서울의 찬스가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스가 많은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은 엄청난 오히려 포항이 역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등번호 32번에 또 오범석 선수가 또 이제 전반 32분에 교체되면서 거의 노린 것 같았어요. 일부러 김미동 감독님이 일부러 배려를 해가지고 전반 32분에 등번호가 또 32번이어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마지막 은퇴식을 가졌고요. 양팀 선수들과 심판 그리고 또 관중분들이 또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마지막 은퇴식을 기분 좋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골은요 42분 임상혁 선수가 넣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전민관 선수가 이렇게 백헤더로 뒤로 넘겨줬고 그걸 임상혁 선수가 돌파하면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임상혁 선수가 건들지 않았다면은 들어가기 힘든 골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1대0을 만들어냈고요. 포항이 그렇게 선제골에서 좋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포항이 전체적으로 슈팅 숫자가 많이 떨어졌고 서울이 슈팅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이 골문을 위협했고 후반 70분 넘어서 포항이 이제 집중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74분 윤종규가 나상호 선수한테 주고 크로스를 나상호 선수가 해줬고요. 먼 거리에서 또 팔로세비치 선수가 헤더를 넣으면서 1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4분 뒤 이제 조용 선수가 또 그 전 장면에서는 FC 서울이 분명히 FC 서울이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뭐 아침 티켓이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강등을 탈출하는 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몸을 던지는 살인이 아니라 몸을 던지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 미스까지 유도해냈고요. 위험 지역에서 볼을 뺏은 다음 신광훈 선수 중거리 슈팅이 신광훈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까지 날았고 골키퍼가 역동작에 또 걸리면서 조용 선수가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대2를 만들어냈었고요. 순식간에 역전을 기록하면서 서울이 올 시즌
완전히 대역전극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아닉스 감독님 체제에서 순위를 파이널 라운드 최고 순위인 7위까지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포항은 이 경기 패배하면서 정말 간신히 잔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강원하고 성남의 경기 2대1로 강원이 이겼는데요. 슈팅자는 10대6, 유슈팅은 10대2, 코너킥은 3대4, 파울자는 14대16. 그리고 옵사이드는 이제 성남이 하나가 있었고요. 점유율 자체는 성남이 좀 더 많았습니다. 강원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지었고 이 경기 그렇게 힘 뺄 경기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최용수 감독님 체제에서 첫 승을 위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그게 빛을 발했는지 선제골은 강원 쪽에서 나왔습니다. 신창무 선수의 찔러주는 크로스에다가 땅볼 크로스였죠. 그걸 이정현 선수 맞고 이정현 선수의 슛을 골키퍼가 맞고 세컨볼을 이제 김대현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1등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로 쭉 득점이 없다가 쭉 득점이 없다가 후반 들어서 추가 득점이 나오는데요. 73분에 PK골이었죠. 김현빈 선수의 다이빙 헤더를 뒤에서 잡아채면서 VR을 통해서 결국 PK가 인정이 되었고요. 그걸 김대현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늦은 시간 후반 83분 밀리치 선수가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지만 경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단 최용수 감독님 체제에서 강원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승강 플레이오프 기분 좋게 기분 좋으면 안 되죠. 승강 플레이오프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첫 승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좋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밀리치 선수가 마지막에 역습 상황에서 강원의 수비가 늦게 복귀하면서 그 틈의 사이로 패스를 통해서 넣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대1로 강원이 이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광주랑 인천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일단 골이 되게 빨리 터졌어요. 엄원상 선수의 선제골인데요. 헤이스 선수가 이제 수비를 제치고 그 다음에 바로 크로스를 잘 해줬고 엄원상 선수가 이동하면서 헤더로 잘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엄원상 선수가 그 다음 장면에서 또 강등을 이미 확정 지었잖아요. 자동 강등이 이미 확정 지었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되게 미안하다는 듯이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래서 그런지 엄원상 선수가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강원은 이미 올 시즌 2021년 K리그 1에서 강등되면서 2022년에는 K리그 2에서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요. 광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마지막 경기에서는 잘 이겨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원상 선수 세리모니에서도 얼마나 부담감이 심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골 승부의 색이 냉정한 편이죠. 전반 37분 유동균 선수의 골이 나왔죠. K리그 데뷔골이고요. 유동균 선수가 원래 K리그 4팀의 득점왕 출신인데 인천에 새로 영입되었습니다. 일종의 레스터 시티의 제이미 바디 같은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낮은 크로스를 이제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선수가 자기 앞에 그 떨어진 볼을 등지면서 볼을 잘 지키고 슈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1 동점으로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슈팅차는 5대6, 코너킥은 7대2, 바우스차는 10대20, 옵사이드는 인천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후 슈팅은 3대4였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까지 이렇게 파이널 B는 전부 끝나게 되었고요. 자, 일단 파이널 B 올 시즌 팀 간에 저의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C 서울 7위, 승점 47점, 다득점 46점을 기록하면서 7위로 끝났는데요. 일단 서울은 올 시즌 되게 뭔가 반전이 많았어요. 일단 앞서 이제 박진석 감독님 체제에서는 처음엔 기대를 좀 모았죠.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서울이 확실히 초중반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초반에는 물론 좋았지만 이제 초중반 들어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강등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안익수 감독님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 서울이 역전을 기록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결국 7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천인데요. 서울하고도 승점은 똑같은데 다득점에서 8점이 부족해가지고 38점으로 8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천이 잘한 점은 초반에는 파이널 A까지 올라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중반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지지만 않아도 사실 인천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생존한 게 아니라 일찌감치 생존을 확정지어가지고 인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올해 여유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치열하게 강등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잔류를 확정하면서 8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포항입니다. 승점이 46점에다가 다득점이 41점으로 9위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포항은 올 시즌 솔직히 순위가 9위긴 하지만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여러모로 안 좋은 시즌이었어요. 경기 내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포항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던 시즌이 기대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시즌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거인 만큼 마지막 또 아침까지 결승전까지 포항 기적을 일으키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항이 안타깝게 아침에서 졌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마지막 아침 결승에서 또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포항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열심히 뛰어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남의 12 성남인데요. 승점 45점, 다득점 34인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일단 올 시즌 확실히 뮬리치라는 이제 앞에서 이제 뚜까뚜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어가지고 성남은 살아났는데, 전술 자체가 전체적으로 김남일 감독님 자체가 수비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수비 전술이 먹히긴 먹혔습니다. 근데 일단 10이라는 성적 자체가 사실 바로 강등권 바로 위이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는 사실 썩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신히 잔류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물론 이렇게 수비 지향적인 전술이 중요하지만, 뭐 수비부터 단단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득점에서 지금 파이널 라운드 비해서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력도 올리는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1위는 강원인데요. 등점은 43, 다득점은 39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좋았고, 좋은 영입을 통해서 초반에 확실히 좋은 활력소를 통해서 파이널 A에 있었는데, 중반부터 여러 일도 겹치면서 급격하게 순위가 떨어졌고요. 결국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또 김병수 감독님이 경질이 되고, 또 최영수 감독님이 강원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12위는 광주입니다. 승점은 37점에 다득점은 42점이고요. 광주는 역시 강원처럼 안 좋은 일이 중반에 후반에 많이 겹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이 안 좋았죠. 광주가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고, 오늘 특히나 스트라이커 자리에 아무래도 조나탄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공격을 뭔가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물론 광주가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그런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앞에 스트라이커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오늘 신인 선수로 대체해가지고 허율 선수죠. 그랬던 거이만큼 광주가 100%의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그쪽에서 밀리면서 아쉬운 패배, 아쉬운 무승부가 나오면서 승점을 쌓는데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가 여러 악재도 겹쳤죠. 제주전에서는 몰수패도 당하기도 했었고, 파이널 A 경기 12월 5일 일요일날 열렸는데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 FC랑 수원 삼성의 수원 더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 앞서서 수원 FC는 오피셜을 냈었죠. 이승우 선수가 이제 신데트라이던에서 FA로,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로 상호 협의 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팀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승우 선수가 되게 빨리 된 것 같은데, 저도 오피셜이 이승우 선수가 팀을 정하고 설령 K리그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리그가 완전히 FA컵이나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끝나고 내년에 들어서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만큼 이승우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빨리 팀에 합류해가지고 훈련을 같이 하면서 내년 시즌 준비를 빨리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보내왔고요. 내년 시즌이 2월 중순에 개막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훈련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랜다. 우리 팀 수원 FC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승우 선수도 신데트라이던에서 올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요. 교체 명단에만 딱 3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교체 명단에만 드는 것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만큼 오늘 신데트라이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포르티모네즈에 임대 갔을 때도 역시나 꾸준한 출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상호 협의 간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수원 FC의 자유계약 선수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승우 선수가 나오는 경기도 아니고 그냥 수원 더비이기 때문에 수원 더비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원FC도 이승우 선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최종전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해왔기 때문에 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원FC가 수원을 이렇게 2대0으로 이기면서 올해 수원 더비에서 수원FC가 무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요. 올해 수원 삼성이 수원FC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자, 슈팅자는 10대 13, 유효 슈팅은 6대 9, 코너킥은 3대 6, 파울자는 11대 8, 옵사이드는 2개 하나가 있었고요. 자, 선제골은 40분에 이영진 선수입니다. 라스 선수가 앞에서 헤더 경합을 해줬는데 라스 선수 머리 맞지 않았고요. 뒤로 흘렀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죠. 네, 그리고 양동현 선수가 다시 패스를 주면서 그 다음에 그 넘어지면서 쳤는데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온 볼을 세컨볼을 다시 이영진 선수가 넣으면서 1대0을 만들어냈고요. 후반 54분에는 정지영 선수가 추가골까지 만들어냈었죠. 김수범 선수의 패스를 라스 선수와 앞에 수비가 3명 있었는데 그걸 이겨냈어요. 라스 선수가 수비 3명을 완전히 벗겨내고 반대편으로 넓은 시야를 보여주면서 패스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용 선수가 침투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수원FC가 2대0으로 수원삼성을 이기면서 수원FC가 적어도 수원 안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비록 아챔 진출이라든지 그런 게 걸려있던 경기가 아니었지만 양 팀의 라이벌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수원FC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수원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삼성은 이 경기 지면서 올 시즌 수원FC 상대로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승이랑 챔스권이랑 좀 먼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우승이랑 챔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북과 제주의 경기. 슈팅자는 12대 7, 유효슈팅은 7대 1, 코너킥은 5대 3, 파울자는 7대 18, 옵사이드는 양팀 다 2개씩 있었고요. 사실 경기는 2대 0으로 전북이 이겼는데요. 일단 이거는 울산이랑 대구 경기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하고 대구 경기 슈팅자는 18대 10, 유효 슈팅은 15대 6, 그리고 코너킥은 8대 1, 파울자는 10대 13, 옵사이드는 울산이 하나가 있었고요. 일단 유효 슈팅 15개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효 슈팅이 많아요. 울산이 전체적으로 유효 슈팅이 상당히 많았고요. 경기 내용 자체는 울산이랑 대구가 서로 치고받는 양상을 하게 되었고, 전북하고 제주 경기 같은 경우는 울산하고 대구 경기보다 좀 더 일방적이었어요.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는 게 맞을 정도로 전북이 제주를 거의 압도적으로 눌렀죠. 경기 내용은 제주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효 슈팅이 많이 부족했어요. 제주가 후반이 교체 투입된 이정문 선수라든지 자와다 선수가 머리로 경합을 따주는 건 잘했는데 세컨볼을 확실히 마무리해주는 모습이 제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방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경기 내내 보였고요. 전북은 말할 필요가 없었죠. 오늘 경기 완전히 포텐이 터졌습니다.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했던 경기였고요. 하지만 전반전은 전북이 약간 좀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골로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전에 좀 많이 조급해졌고요.
그러던 와중에 전반 18분에 서령우 선수 선제골이 나왔죠. 원진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를 완전히 라인 브레이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령우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울산이 1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전반 막판 추가 시간에는 이제 2대0을 또 만들어내는 골이 나왔는데, 서령우 선수가 이제 약간 게임에서 피파나 뭐 그런 데서 나올 만한 엄청난 그림 같은 크로스가 나왔고, 서령우 선수의 좋은 모습에다가 이제 오세훈 선수가 먼 거리에서 헤딩했는데 골문 구석으로 잘 들어가면서 2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3대0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 경합, 그리고 최영호 골키퍼가 그 헤더 경합을 걷어냈는데, 그 걷어내기 전에 이미 골라인을 벗어나가지고 골이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 골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오세훈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VR을 통해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었죠. 그러면서 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반전만 봤을 때 전북과 제주가 0대0, 울산하고 대구가 2대0이면서 울산이 이대로만 끝난다면은 순위는 뒤바뀌지 않죠. 순위는 무승부이기 때문에 전북이 1위고 2위가 울산, 3위가 제주, 4위가 대구 순서대로 되는데, 대구 입장에서 일단 조급한 상황이고, 뭐 전북하고 울산 입장에서는 특히나 전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할 거예요. 왜냐면 한 골만 먹히면은 바로 순위가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0대0으로만 끝나도 전북은 우승이었고, 울산 2위긴 했는데 제주 입장에서는 또 3위까지 오르기 때문에 사실 무승부만 나와서도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제주랑 대구랑 승점이 똑같은데 5점에서 제주가 앞서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유리했습니다. 그치만 양팀 다 일단 조심스럽게 플레이는 했어요. 후반전에 제주가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전북도 제주도 특히나 전북은 전반전에 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격은 하되 무리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은 양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여유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 0대0의 그 흐름을 끊어낸 게 황교안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최천수 선수의 헤딩, 그리고 골키퍼가 그걸 잡다 놓치면서 앞으로 밀어준 헤딩을 골키퍼가 잡다 놓쳤고요. 세컨볼을 황교안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탈취해냈고 그걸 마무리하면서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창근 골키퍼가 실수가 나와가지고 사실 골을 먹힌 건데, 실수를 딱 한 번 했었죠. 그 전 장면에서는 또 구스타보 선수의 그 미어 포스트를 때리는 강한 슈팅을 또 막아내기도 했었고, 좋은 선방을 보였던 거인 만큼 이 골이 그 다음 장면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옵사이드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골로 인정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골은 세기골이었죠. 73분 송민기 선수죠. 제주가 라인을 올리고 그 라인 뒷공간을 쿠닝포터 선수가 몸을 또 엄청난 오늘 기술을 보여줬는데, 골 장면에서 거의 터치라인 끝이었는데 터치라인 근처에서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줬고, 송민기 선수가 그걸 1대1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엔 전북이 이렇게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우승을 확정짓게 되었고, 두 골이기 때문에 제주는 3골을 넣어야 돼요. 3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남은 시간에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는 76분 때 경고 도정으로 퇴장당했는데요. 울산은 기은태한 선수를 이제 태클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고의였든 실수였든
에드가 선수가 뭐 실수였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고의든 실수든 태클 자체가 워낙 위험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경고를 받았고 경고 누적으로 에드건 선수가 퇴장당하게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대구가 한 명이 적은 상태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아이러니하게도 경기에 졌는데 대구 관중들은 환호를 하고 있고 경기 이겼는데 울산 관중들은 좋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고요. 양 팀이 경기는 분명히 울산이 2대0을 이겼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 팬들의 표정은 정반대일 정도로 사실 정말 전북하고 제주의 경기 따라서 울산하고 대구의 경기가 걸려 있었는데 저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 생각했거든요. 이 경기의 핵심은 이번 라운드의 핵심은 전북하고 제주한테 걸려있다. 특히 전북도 전북이지만 제주한테 좀 더 많이 걸려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주가 거기서 골을 넣냐 안 넣냐 오히려 골을 먹히냐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가 이번 라운드에 키플레이는 아니지 키팀이라고 해야 하나? 키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주가 중요했었는데 제주 입장에서도 두 골을 먹혔기 때문에 순위가 3위가 아니라 4위로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파이널 라운드 A 가볍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위 수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수원 삼성 46점, 다득점은 42점이고요.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파이널 A를 정말 턱걸이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포항을 제치고 파이널 A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6위로 끝나면서 올 시즌 뭔가 좀 아쉬웠어요. 뭔가 전반기엔 수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 헨리 선수가 이제 캐나다 국대 차출로 빠지고 수비 쪽에서 그렇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수비 부분이 빈 공간이 노출이 되었고 헨리 선수가 돌아온 다음부터도 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 모습에 비해서는 수원 삼성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수원 FC 같은 경우는 5위로 끝났는데요. 승점은 51점에다가 53점 다득점을 기록했고요. 일단 수원 FC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까지 K리그 2였고 그것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한 팀이었는데 그랬던 것인 만큼 수원 FC는 일단 첫 번째 과제가 파이널 A 진출이 아니라 잔류였습니다. 잔류였는데 확실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잔류를 넘어서 이미 파이널 A까지 진출하면서 초반에 좀 여러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팀에 있는 이제 후보 선수들 또는 나이가 많은 전성기 선수들을 막 영입하다 보니까 조직력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중반 들어서면서 김도균 감독님이 팀을 하나로 뭉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FC가 급격하게 성적이 올라갔고 결국 파이널 A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안타깝게 제주랑 3점 차이로 벌어지면서 대구와 FA컵에서 우승한다 하더라도 수원FC까지는 티켓이 배달이 되지 않고요. 수원FC는 아쉽게 아침 티켓을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경기 순위를 5위까지 올린 것만 하더라도 수원FC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예요. 잔류를 넘어서 아침까지 도전할 수 있는 순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승격팀 입장에서는 최고의 한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제주인데요.
승점은 54점에다가 다득점은 52점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지만 역시나 제주도 작년 승격팀이었잖아요. 하지만 스쿼드 자체가 사실 승격팀 못지않게 1부 리그 팀 못지않게 좋은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1부 리그 올라와서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승점을 따내면서 4위까지 올라서게 되었고, 또 주민규 선수가 22골로 5년 만에 팀에 있는 정조국 코치에 이어서 오랜만에 득점왕을 기록하게 되면서 국내 선수로서는 5년 만이죠. 5년 만에 득점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규 선수가 앞에서 잘 뛰어줬던 것 같고, 또 이선 라인에 좋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일단 ACL은 아직은 못 가지만 대구가 우승하면은 플레이오프 티켓을 받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일단 대구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대구인데요. 55점, 다득점은 41점으로 3위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일단 다득점은 파이널 A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니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실점이 많은 팀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수비 쪽을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대구의 색깔인 역습을 잘 보여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참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이었어요. 3위까지 갔다가 12위까지 떨어졌다가 여러모로 되게 롤러코스터였는데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의 종지부는 결국 파이널 A 그리고 또 3위로 마무리하면서 아침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 지었고, FA컵 우승한다면은 이제 본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는 3위로 잘 끝났고,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대구 입장에서는 당장 일단 주말에 있을 FA컵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울산입니다. 74점에 다득점 64. 울산은 정말 왜 우승을 안 한지 모를 정도로 3년 연속 준우승을 하고 있는데 10번째 벌써 준우승이죠. 이미 준우승 부분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는데, 울산이 확실히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이 패턴이 비슷했어요. 사실은 울산이 일단 전부 상대로 중후반까지, 적어도 중후반까지는 울산이 전북을 앞서가고 있었는데 파이널 A 들어서면서 이제 승점이 똑같아지고, 그리고 또 전북과 맞대결에서 울산이 패배하고,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이 이긴다 하더라도 전북도 이기면서 결국 전북한테 우승을 내주게 되었는데요. 자, 1위는 전북입니다. 승점은 76점, 다득점은 71점인데요. 진짜 거의 2점 차이는 거의 간당간당하게 우승한 건데,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약간 뻔하게 나왔죠, 사실은. 패턴이 거의 매년 비슷하다 할 정도로, 비슷한 패턴으로 또 전북이 우승하게 되었는데, 왜 비슷한 패턴이라고 했냐면은, 울산이, 지금 실수하는 게 되게 뻔합니다. 울산이 우승을 못한 이유가, 울산이 전북에 비해서 스쿼드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북이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 즐비하고 있고, 거의 라인업을 보면은 교체되는 선수들이 거의 다른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할 선수들이 교체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의 더블 스쿼드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울산의 라인업도 좋거든요. 근데 울산의 문제점은
큰 경기에 약해요, 지금 선수들이. 네, 큰 경기에 약하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뭐 평소에는 네 잘하다가 갑자기 큰 경기 딱 한 경기, 특히나 파이널 A에서는 이제 전북과 맞대결이죠. 그 경기에 또 졌기 때문에 큰 경기에 딱 한 번 무너지면서 네, 내주는 경우가 많았고, 잡아야 할 경기들을 잡지 못하면서 네, 승점을 내주는 경우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네, 이런 점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파이널 A, 파이널 B 네, 모든 팀들 올 한해 리뷰도 살펴봤고, 파이널 라운드 A랑 B 5라운드 경기가 전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K리그 1, K리그 2 네,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되었고, 정규 라운드 33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5라운드까지 총 38라운드죠. 네, 그 많은 경기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물론 중간에 약간 좀 빠지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저는 매일 보면서 네, 진짜 매일 리뷰하는 입장으로 리뷰를 해왔고요. 그랬던 것만큼 여러분들도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네, 이제 올 시즌은 전부 끝나게 됐는데 이런 끝나니까 또 마음이 좀 새롭긴 한데,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승강제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일정도 되게 빠르게 개막하기 때문에 일단 팀들 입장에서는 네, 짧은 휴식기를 갖고 네, 다시 훈련에 복귀할 것 같은데요. 자, 겨울 이적 시장 얘기도 제가 따로 상황이 나오는 대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K리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2022년 네, 2월 중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아직 모든 경기 끝난 게 아니라 승강 플레이오프랑 이제 FA컵이 있기 때문에 네,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나 2차전을 따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따로 리뷰하고, 그리고 2차전은 FA컵 2차전이랑 묶어서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리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자, 일단 그때 가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고, 저는 네, 다음 시간이 네, 내년이 되겠죠. K리그 경기 리뷰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에 네, 2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해